헝다보다도 다른 기업을 더 보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똑같은 문제가 없는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가상화폐는 다 불법이다. 선진국들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확실하게 시장이 만들어진 건 유럽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요즘 우리 안유하 교수님이 인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국제학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네. 일단 지금 헝다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죠.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다루긴 했는데 네. 일단 결론적으로 그건 이제 중국 국내 문제로 좀 끝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한국 국내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일단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리만 브라더스 때와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은 안 했잖아요. 그 말은 중국 금융시장과 다른 나라 금융시장의 연결이 덜 됐다는 말하고 똑같고요. 네. 외국 기관 투자자가 지금 중국 주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파급력이 다르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헝다가 만약에 파산이 돼서 중국 정부가 관여를 안 하고 정말 시장 법칙에서 파산이 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중국 부동산 경제의 경착륙, 부동산 경제의 경착륙이 또 중국 경제의 경착륙 이러면 그거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했었잖아요. 네. 서방 언론에서도 뭐 네. 기관들에서도.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연착륙하지 않겠냐. 네. 중국 정부에서 요 문제 분명히 경착륙하거나 이게 어떤 전이가 되면 다른 기업이나 금융 쪽으로 네. 엄청난 뭐 중국의 경제 붕괴가 올 수도 있는데 리만 때 미국이 그랬듯이 그걸 방치하겠느냐.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 중앙정부의 스탠스를 보니까 각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너네의 지방에 있는 헝다의 문제를 너의 지방정부에 맞게 처리를 스무스하게 해라는 식으로 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각 지방 성시별로 왜냐면 이게 중국은 그룹이라는 게 각 지방 성시별로 다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요. 같은 헝다지만 광동성에는 헝다가 있고 뭐 길림성에는 헝다가 있고 뭐 북경에는 헝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각 지방 성시에서 내내 동네에서 헝다 문제를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하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갔고요. 근데 지금 헝다가 파산하면서 오는 샥은 커요. 제일 큰 샥이 뭐냐면 일단 직접적인 건 뭐냐면 일반 직원만 25만 명이 있고요. 그것도 이렇게 부품을 공급해주고 뭐 계열사 비슷하게 자회사 비슷하게 또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무료발식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관련 직원들까지 하면 직원 수만 관련된 인구 수만 18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랑 딸린 식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짓던 집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짓던 집들이 못 올라가서 집을 받지 못해서 오는 관련되는 인구가 한 590만 명이 넘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600만 명 인구. 그럼 이제 관련되는 또 한 180만 명. 또 뭐 다른 거 하면 거의 800만 명 정도가 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또 헝다가 파산하면서 오는 다른 또 대형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불신과 신용 폭락 이런 것들이 다른 부동산 기업들이 또 밖에 나가서 신용 활동을 할 때 융자를 제대로 못 받고 또 집을 분양할 때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러게서 오는 연쇄 부도 이런 것들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방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정리를 잘해라는 식으로 지금 명령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결국은 국유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민영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규모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면 국유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결국은 그 큰 규모로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칭화윤이 진화윤이 예, 반도체 국대방정. 그때 이제 파산했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은 파산을 해놓고 채권자들하고의 어떤 협상을 네.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맞아요. 경고를 했던 예. 중국 정부의 의도 예. 이런 것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 파산. 그러니까 한 번에 확 하면 힘들어지니까 일단 돈 되는 거는 먼저 팔면서 돈을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부채를 처리하면서 스무스한 파산.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 절차적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산이 된다라고 어떤 네.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충분한 어떤 사전 준비 혹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파산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중앙정부 입장은 질서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적 대혼란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요. 또 특히 중국 부동산 경제의 경착륙의 도화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잠깐 네. 말씀하셨지만 헝다가 그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중국 2대 부동산 회사라면서요. 네. 그럼 그 아래쪽 네.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자연스럽게 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요? 신용 경색으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3억 지금 5천만 명이 되는데 부동산 기업이 500개밖에 없어요. 500개. 근데 중국 9만 개가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부동산이 얼마나 중국에서 돈 벌다 줬으면 9만 개 회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리 어차피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대 그룹이 제일 커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그 10대 그룹 중에 특히 톱5 우리 헝다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부채가 헝다하고 거의 비슷해요. 왕커도 한 1.2조가 되거든요. 뭐 삐고이웬 얘네도 거의 1.95조 아니면 2.8조 정도 갖고 있고 톱5가 다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있어요. 1조 위안 이상입니다, 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헝다보다도 다른 기업을 더 보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똑같은 문제가 없는지. 네. 그렇죠. 예전에 저도 그 IMF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한보철강이 문제가 돼서 이게 네. 부도가 나는데 결국 대욱그룹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그 교수님 한 재작년 우리 네. 얘기할 때 중국의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인 인들에게는 네. 어떤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네. 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옛날 우리 IMF 때 그랬듯이 맞아요. 외국인들이 돈 맞아요. 벌어갔듯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경제 위기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기업 부채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계속 3년 단위로 롤오버 하는 방식으로 네. 신용이 약하니까. 네. 그게 만약에 국내에서는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어떤 신뢰도를 잃어서 달러 채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기업들의 연쇄부도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리먼 네. 사태를 언급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외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 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헝다에서만. 예, 예. 아니요. 전체 부동산 전체적으로. 기업이. 근데 문제는 그게 200억 달러보다도 그걸 중국 부동산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 채권 발행할 때 크레딧 레이팅이 부족해요. 그래서 글로벌 IB들은 그 담보를 요구해요. 누군가 제3자 담보가 있어야 크레딧 레이팅이 좋게 돼서 그 채권을 싼 금리로 조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담보를 들어갔던 게 중국의 상업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가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채권 200억 달러 정도 되지만 그 뒤에 상업은행이 보증까지 하면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에
터졌다 이러면 부동산 쪽에서만. 예, 그렇죠. 부동산 관련 기업들 거기에 담보로 잡힌 것까지 하면 그럼 중국이 지금 외환보유액이 3조 1,000억 달러밖에 없어요. 네. 그중에 2조 5천억은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 기업이 들어가서 현지에 생산 활동하고 배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천억 정도에서 지금 이 부동산 섹터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거기 1,000억이 나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중국이 많은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 규제부터. 예, 그것도 있고 마카오 도박을 못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예. 것들이 왜 이어질 것 같아요, 보시기에. 왜냐면 마카오는 도박으로 GDP를 만드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마카오는 그 도박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행 관광업이 GDP를 구성하는데 그게 메인 주도 산업을 도박을 지금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마카오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 연관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하고. 그게 외환보유액 문제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많은 그 부자들이 돈을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도박입니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데로 나가는 돈을 새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인 규제도 있고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 도박 규제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헝다 위기지만 결국 이게 들어가면 외환 위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외환 위기로. 그래서 지금 외환 관리가 엄청 지금 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우리가 하는 중국점 여러 가지 규제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중국 경제 위기는 사실 외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네. 방송했었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헝다그룹에서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네. 그 중국 내부에서 잘 그 전이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 신뢰도 그러니까 그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바라보는 시각 그 신용도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중국은 금융시장이 한국처럼 뭐 위안화를 자유 태환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국식의 외환 위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신용과 국내 신용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신용은 뭐냐면 중국 국민들이 중국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신용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 돌아가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뢰를 잃으면 경제가 돌아가다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중국 경제 경착륙이 오는 거고요. 국제 신용이 무너지게 오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5조 달러 되는 무역 규모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그다음에 네. 미국이거든요. 5조 달러를 대외 신용으로 해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국제 시장이 무너지면 수입 수출이 다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출하는 사람들은 중국 기업이 대금을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달러로 결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것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대금 결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딱 보고 어떤 민간 기업이 내가 수출했는데 이 달러 수입을 해야 되는 달러를 사야 됩니다. 이러면 중국은행이 지금 국가에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 수입 대금을 못 줍니다. 이러면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달러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수입하는 업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기업하고 무역을 할 때 걱정하게 되겠죠.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적인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 신용으로 달러 부채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 이런 신용이 무너지면 그 레이팅이 엄청 낮아질 거고 훨씬 높은 금리를 제기를 해야 달러 부채 융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코스트도 엄청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네. 지금 이러한 것만 가지고도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걸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글로벌리 상황을 보면은 연준에서는 어쨌든 뭐 11월부터는 테이퍼링 들어갈 것 같고 네. 금리 인상도 좀 빨리 들어올 것 같고 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렸을 때 그러니까 헝다그룹 우리가 바라보는 원본의 그 헝다그룹 문제가 아닌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중국 전체에 대한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중국
그 뭐 양털깎기라는 그렇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경고가 오래 전서부터 있었잖아요. 네. 기업 부채 특히 문제로.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금리 연말에 금리 인상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까지 인상하게 되면 중국 같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풀었던 돈들이 나가게 되면서 전체 자산 가격이 하락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경제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 때문에 지금 자산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이 되면서 이번에 헝다 문제도 있고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구기업이 파산하고 헝다 지금 이 사태 터지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다 대고 미국이 테이퍼링까지 하면 지금 원자재 수입도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헝다 위에서 제가 논리를 풀어드린 것처럼 결국은 외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자원의 어떤 자원은 80% 이상이 다 외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게 다 달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을 걷어들여 가게 되면 코스트가 훨씬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달러가 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수입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훨씬 돈을 더 많이 써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달러 위기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설상가상으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양털이 또 한 번 깎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까지 네.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들이나 기관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네. 이게 확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걱정하는 건데 네. 그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네. 주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리만 브라더스급의 확장이란 개념은 그게 정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식 금융위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샥에 따른 경제 위기를 뜻하는 건지 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는 아닐지라도 경제 위기로는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리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글로벌 전체가 여러 네. 나라가 다 파생 상품에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죠. 모든 금융기관이 연계되면서 그렇죠. 네. 글로벌 문제였던데 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의 문제, 경제 위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국가별로 다르죠. 한국 같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엄청나게 영향받죠. 그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위안화 환율이 변한다라는 거는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수입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수출도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억 원 안 되지만 어쨌든 한 2,500억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연관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다른 나라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 공장이잖아요. 제조 공장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하나는 금융 채널에서는 이제 말하면 그 국제 무역에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게 원자재 가격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환율이 원화 환율도 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안화에 연계되니까. 그러면 이게 다 기업들이 한국 수출로 먹고 사니까 환율이 변하게 되면 기업들이 코스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실물 경제에는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금융위기라는 개념.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경제 위기 채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헝다를 그냥 중국 부동산의 부채 이걸로만 보는데 어쨌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 부채 아니면 여러 가지 외환에 대한 문제. 저는 이제 중국 경제 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모든 문제가 지금 터지기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근데 헝다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발생한 칭화윤이 북대방정 지금 헝다가 계속 그 흐름선상에 이어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가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연임 때문인지 지금 어떤 그 공동부유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기업들의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고 네. 그것이 또 외국 투자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고 네. 국내 경기도 좀 뭐 위축되게 하는 요소잖아요. 네. 중국.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중국 정부가 좀 뭔가 다른 어떤 경제 부양책 같은 뭔가 당근을 꺼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서 지금 전력난도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가 있으면 위기는 왜 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럴 정도로 중국 정부가 뭐 만능한 정부는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어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건 없고요. 사실 지금 그 상황 자기네 할 수 있고 없고를 정부가 더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건 이미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아, 지금. 네. 그게 그래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안 교수님하고는 우리가 네. 이제 여러 차례 네. 자주 방송을 하면서 네. 계속 이야기해왔던 중국 경제 위기. 근데 이제 사실 중국 경제 위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주 격변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기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IMF 때를 떠올리면 우리는 어쨌든 민주사회였으니까 자유주의 국가였으니까 자유롭게 뭐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었지만 중국은 또 그게 아니니까 환율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주식, 또 어떤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복잡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돈을 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 그 뭐라 그럴까 우리 815 모니터에서 우리 네. 안유아 교수님한테 네. 연구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러한 중국의 현재 격변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영향에 미치는 금융이라든가 경제 특히 한국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기와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그렇죠. 중국에 투자하든 한국에서 뭐 네, 만들어지는 그렇죠. 투자의 기회든 미국이든 네, 네. 이런 투자의 기회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 과제다 생각하시고 좀 네. 예, 솔루션을 한번 주시면 네. 그럼 제가 한번 요거를 저희 파이로 모니터에서 우리 구독자들 대상으로 유료 강좌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 네. 뭐라 그럴까 뭐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한번 뭔가 기회를 살리기 위한 네, 네. 준비를 해보는 걸로. 네, 사실 제가 그 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2008년에 자본시장용을 일할 때 처음 산 게 금융위기였어요. 네. 금융위기 주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전문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2015년부터 중국 경제 위기에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늘 말했지만 한국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온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해볼게요. 일단 네. 그 우리 안 교수님 다음 스케줄이 네. 뭐 저기 하니까 네. 우리 10월 네. 10월 달 중순쯤으로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네. 많이 시간이 가기 전에 아, 뭔가를 네. 좀 해야 되니까 조금 네. 집중을 네. 하셔서 하여튼 이거 좀 디테일하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한 그럴게요. 10월 중순쯤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라이브 강의 네. 유료 강의를 한번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네. 이거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다 또 사그러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불씨가 맞아요.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 철퇴를 지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래서 네. 관련된 기업이나 네. 그 투자자들은 다 중국을 떠나고 있고 네. 이러한 단속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중국 정부를 엄청 미워하실 거예요. 왜냐면 매번마다 올라가고자 하면 규제를 딱 내보내서 떨어뜨리고 사실 9월달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되게 잘 올라갔어요. 6천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또 중국 인민은행과 10개 정부 부처에서 동시에 그 규정을 내보냈어요. 내용이 되게 긴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이 이거예요. 일단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가상화폐는 다 불법이다.
첫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중국에 있는 사람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도 안 되는 거니. 당연 중국 국내는 안 되고 해외에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발개위라고 하는데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라는 중국에서 가장 권력기관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채굴업이 있죠. 네. 암호화폐는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는 절대 못하고 그거 못한다라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변형시켜서 해왔어요. 계속. 뭐 회사 이름을 고쳤다든가 뭐 다른 업무라고 실제는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이번에 발개해서 또 나갔고요. 두 번째는 그 발개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이제는 채굴업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없애야 되는 업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선 이거는 퇴출해라는 서양 산업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채굴업도 확실히 못해요. 그게 만약에 변형이 해서 진행할 그거 발각됐을 경우는 엄정한 처벌을 묻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래하거나 이런 건 다 불법이라고 이미 앞뒤로 다 막아놓은 거죠. 이제 중국인들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일 큰 그 비트코인 거래소 후어비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중국인 상대로 해서 모든 업무를 안 받는다 공고를 내보냈어요. 중국인을 상대로 안 받는다고 공고를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계는 특히 중국계 사람들이 하는 이 업계에서는 엄청난 지금 어린이들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불법으로 규정한 게 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개인 갖고 투자자들이 있으면 안 사잖아요. 돼요. 네, 그것도 걸리는 다 안 거예요? 돼요. 네, 다. 처벌받는 거? 예. 아, 파는 건 더 심하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네. 채굴이라든가 거래소 네. 운영하는 것도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하면서 적정한 지금 한 5천만 원 선정. 근데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보기엔 이렇잖아요. 그 많은 중국인들이 못한단 말이야. 이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왕창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히려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중국인들이 아예 이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국인들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네. 법이 네. 그 법이 처벌이 네. 있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안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네. 그 밀주법이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네. 밀주법이 있었지만 밀주 어떻게든 먹잖아요. 그 네. 사람의 기본 탐심을 억누를 수는 없는 거니까 욕심을. 그래서 결국은 뭐 음지에서 뭐 아니면 뭐 그리고 또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국 당부에서도 그 일일이 개인들을 다 처벌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적당하게 엄포만 놓는 선에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일단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빨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갖고 있는 걸 움직이지 않겠죠. 움직이지 않는다 말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이제는 딱 묶여져 있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네. 네. 그 물량이 시장에 지금 원래 한 100개 나와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중에 원래는 한 50개를 중국인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50개가 앞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처럼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0개가 거래해야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 공급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채굴을 못하게 하잖아요. 원래 대부분 채굴장은 다 중국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못하게 했고 중국 사람들이 그 채굴장을 해외에 옮겨가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런 것까지 다 불법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발각되면 다 불법인 거예요. 중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안 바꾸는 이상은. 그래서 국내법으로 네. 다 모든 걸 다 그러면 적용받으니까. 채굴도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론이 뭐죠? 채굴도 많이 안 되고 갖고 있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량이 확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규 공급도 줄고 네. 기존의 보유도 잠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네. 뭐 비트코인 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게 돼 있고요. 다른 제가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제가 하는 모임에서 강의해줬거든요, 전문. 근데 이게 코인과 토큰이 있어요. 네. 근데 토큰은 왕창 무너져 갈 거예요.
토큰은 앞으로는 중국어로 산자입이라고 하거든요. 산자이라는 게 산에 있는 도둑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에 도둑이 있잖아요. 막 그렇죠. 그 강도 있잖아요. 산에 사는. 그걸 그 토큰 이름이 중국에서는 산자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아예 저는 종이 조각처럼 값이 없을 거고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제는 희소성이 훨씬 부각이 돼서 더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더 가격이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이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 정부의 이 제도 조치가 우리한테 준 시그널이 뭐냐면 가상화폐 시장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국 중앙정부에서 CBDC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세상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갈 거고 디지털 경제로 가려면 코인과 같은 디지털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퍼블릭 어떤 주체가 없는 퍼블릭 코인을 맡겨버리면 그 국가의 거시경제에 대한 컨트롤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만든 코인으로 가겠다라는 게 CBDC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CBDC가 좀 더 주인공으로 올라설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 통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어떤 특정 화폐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들이 어떤 블록체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고 할 때 코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형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대체할 수 없는 코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앞으로는 흐름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하는 CBDC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코인 세계는 어떤 코인을 골라주셔야 되냐면 신원 인증 기반이 돼야 돼요. 신원 인증. 그 말이 뭐냐면 신원 인증 기반된 건 잠세타 우려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샥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도 되고요. 그리고 신원 인증 기반의 코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CBDC고 비트코인. 그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달러를 뭐 중심에다 아니요, 하는 꼭 달러란 보상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CBDC 나왔잖아요, 원화가. 그럼 한국에서 이 디지털 경제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의 대그룹들이 앞으로는 어떤 모든 업무가 메타버스로 가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종이 돈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럼 코인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 코인을 말하면 한국 업체들은 원화 CBDC에 일대로 연동되는 코인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USDT 그것뿐만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일단은 어떤 법적 화폐와 같이 연동되는 어느 나라든. 예, 그게 신원인증 기반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KYC 인증이 된 당신이 누구 거래에 들어온 게 당신이 누군지가 인증이 돼야 그 거래가 그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합법적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그 가장 무서운 게 자금 세탁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네. 정말로 그 공격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꼬투리 잡은 자금 세탁법으로 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다 셧다운될 걸리는 거라고 거예요. 맞아요. 한 그 인터뷰가 네.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신원 인증이 가능한 네. 스테이블 코인이 네. 앞으로는 유망할 것이다. 네. 그런 게 뭐 아시는 거 몇 개만 얘기해 봐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많이 그것도 유료 강의로 하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얻으려고 하세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 어디 뺨 때리는 걸로 안 될까 스스로 자학하는 걸로 고통을 겪고. 왜냐면 이런 데서 말씀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네, 농담을 했고요. 네.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그 네. 유료 강의에서 네. 좀 준비해 주시는 걸로. 오, 또 이렇게 1+1 하겠다는 거네요. 일단 그 뭐라 네. 그래 네. 저 뭐야 네. 쌍끌이. 쌍끌이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베이징 증권거래소 9월 네. 25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되죠. 네. 일단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네. 그 설명을 해주시죠. 중국에 있는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에 있는지는 아시죠? 상해하고 선전. 100점. 차이는 아세요? 차이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느 것이 중소기업이에요?
저기 상향 선전. 신청 중에 200점. 그 상해 거래소는 한국말 하면 코스피. 네. 네, 대형 기업들이 주로 상해 거래소 한 70% 이상이 다 국유 기업입니다. 네, 대형주, 큰 무거운 주식들만 상장되어 있고요. 신천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상해는 빠졌어요. 2019년 7월에 거창반이 또 새로 개설됐어요. 거창반 그래서 대형주와 그다음에 거창반이 2019년 7월부터 해서 핵심 기업들이 있잖아요. 고첨단 기술 기업들이 거창반에 상장이 돼서 이제 거기도 섹터가 두 개로 거래가 되고요. 심천에는 중소기업판이라는 게 있고 그 창업판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 하면 코스닥 시장. 그게 선전에 있는 창업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4개 섹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북경에 원래는 장외 거래소가 있어요. 저기 우리 한국금융투자협회 코넥스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있죠. 장외 장외시장이잖아요. 시스템으로 하는 전국 장외시장인데 중국도 똑같이 신삼판이라고 하는 장외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래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외 거래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장내 거래소로 와서 이름을 북경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앞에 있는 그 상해와 선전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비교를 굳이 한다면 아까 상해는 거창반 그리고 선전에 있는 창업판, 자스닥 그리고 이번에 북경 증권거래소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게 세 섹터가 세 거래소가 다 뭐냐면 핵심형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여기서 제일 오래된 거는 자스닥이에요. 창업판이에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9년도에 개설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까 거창반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북경증권거래소인데 굳이 이 상장 조건이나 까다로움을 보면은 창업판이 제일 까다롭고 그다음에 거창반이고 이번에 북경증권거래소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표현을 중국식으로 정확하게 해드리면 거창반은 어떤 핵심 기업들이 상장하냐면 중국의 목을 줄이는 목줄. 목줄이 아니고 목을 줄이는 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섹터들이 올린다고요. 그냥 반도체가 지금 중국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라든가 고첨단 장비라든가 뭐 제약 산업이라든가 의료 이런 쪽이 핵심 고첨단 기술 기업들은 거창반에 상장시켜서 좀 큰 자금들이 투자해라는 거고요. 그러면 북경 증권거래소는 그보다 약한 아래쪽에 있는 예를 들면 중국 표현을 하면 쫀 중국어로 써볼게요. 쫀 징, 터, 신이라고 해요. 네. 알아보세요. 한자를 아세요? 아니, 읽어보세요. 이거. 아니, 걔는 쫀. 왜 또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쫀은 무슨 말이야? 전문적이다. 네. 찡은 아주 그 세밀하다 이런 말이고요. 터는 특수하다고 찐은 새로운 산업을 말해요. 그러면 쫀징 터씬 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히든 챔피언 기업들. 작지만 강한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강소기업들. 예, 강소기업들. 그러니까 정말 그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럼 얘네들이 융자가 편리하게 해줘야 되니까 북경증권거래소에 이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상장 조건이 되게 낮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매출 규모라든가 뭐 이런 설립 연도라든가 뭐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느슨하게 해서 상장이 빨리빨리 되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우리 코넥스 막 같은 얘기죠. 코넥스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마 가장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네. 거기에 등록이 돼서 맞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투자를 맞아요. 하고 그 투자한 돈도 좀 자유롭게 좀 거래가 돼서 그렇죠. 더 많이 투자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유도하는. 코넥스는 장외 거래예요. 그래서 코넥스 상장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게 장외 거래인데 한국도 코넥스에 상장하면 중소기업들이 좋은 게 거기서 잘하는 애들만 바로 코스닥에 직상장이 돼요.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삼판이 한국말 하면 코넥스예요. 신사. 근데 그 신삼판 중에서 한국의 코넥스 중에서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바로 코스닥이 직상장이 됐잖아요. 네. 신삼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신삼판에서 좋은 기업들은 바로 저기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심천거래소. 근데
그걸 중국어로 그 신산판에는 그 저런 애들이 있는 그 부령을 찐选청이라 해요. 다시 적을게. 요찡. 찐选청. 그러니까 정밀하게 선택한 기업들은 창업판에 가도록 했거든요. 그걸 지금 딱 떼서 북경증권거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장내 거래예요. 장내 거래. 근데 이제 그거에 그게 만들어지는 게 네. 그 투자자들에게 네.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대표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투자자를 위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 그 돈 벌자고 이거 다 하는데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네. 중국에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이거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나비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인다. 이거는 오케이. 되게 관심이 크죠. 오, 유튜브계 손석희시네요. 사회를 보시는 게. 어느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자꾸 놀리시는데. 그래서 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일단은 한국에는 어떤 의미냐. 그런 거는 있어요. 한국에 이런 쫀징, 터신,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한국에 정말 많은 거 아시죠? 네네. 한국에 제가 지금 한 18년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한국 기업인데 그 경쟁력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기업들이 지금 몸값이 예를 들면 한 원화로 100억이다 이러면 제가 볼 때마다 그 생각했거든요. 이 100억 되는 한국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중국에 상장하면 바로 10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 기업들이 참 안타깝다.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는 북경증권거래소가 정말 큰 뉴스예요. 근데 그거는 중국 기업만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 기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지금 바로는 안 되는데 중국에다 법이 만들고 그 기술 특허가 인정이 되면 바로 되죠. 아, 그러니까 네. 그 중국에다 네. 법인을 하나 만들고 네. 그게 지주사가 돼서 네. 이쪽 국내 법인의 네. 주식을 이쪽이 보유하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 기술이 거기 가야 돼요. 기술이. 아, 그러면 네. 이 지금 국내 기업이 가지고 특허가. 있는 특허나 이런 것도 이쪽으로 일단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높죠. 이 중국에 세우는 이 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쪽 원 법인 네. 창업자가 다 100% 아니 뭐 하여튼 그거는 가지는 상관없어요. 거예요? 그거 지분은 100%. 뭐, 왜냐면 노 그건 없어요. 중국에서 뭐 일정 부분 뭐 없어요. 어떻게 해라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없고. 자기가 100% 완전돼요. 아, 그렇게 해서 핵심은 진출할 수 기술이죠. 있다. 핵심은 기술이고요. 우리- 근데 그건 있어요. 상장이란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른 사람들 하게 하니까 내가 지분 분산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 기업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 네. 내가 코넥스에 상장할 것이냐, 맞아요. 100억 주고 코넥스에 상장할 것이냐, 100억에 인정받으면 1000억의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 상위 와, 어디야? 진짜 선석이시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베이징에 딱 그겁니다. 상장할 것이냐. 네. 외국 네. 기업으로서 받는 어떤 맞아요. 불이익은 하나도 없고.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못 믿으시는 분들은 중국의 시스템에 또 이렇게 못 믿으시면 안 가시면 돼요. 그렇지. 못 믿으시는 네, 분들은 또 간단합니다. 갔다가 어떻게 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규제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G2가 돼요? 다 뺏어간 나라가. 요새 플랫폼 기업하고 다 규제하잖아. 그거는 제가 요새 다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네. 또 다음 네. 주제에서 다루도록 네. 하죠. 그러니까 네. 어쨌건 기업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중국 정부에서 믿지 않거나 우려하거나 이러면 안 가시면 돼요. 네. 혹은 네. 그의 그 적절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다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겠네요. 그거는 법무법인 쓰면 되는 그렇죠.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장했을 때 네. 외국인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 기업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장을? 북경증권거래소는 이제 시범 이제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아마 외국인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건 상해하고 심천이죠, 그냥. 예, 근데 북경증권거래소도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한 몇 년이 지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기업이 네. 그 상장을 그렇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방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 조금 시간이 굳이 여기 상장한 기업들 투자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거는 어때요? 네. 내가 중국 법인을 갖고 있어요. 네. 중국 법인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없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 건 문제가 알겠습니다. 없죠. 그건 중국 개인 기업이니까. 투자자만 걸리는 거다. 네, 네. 예.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투자하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투자
처로서의 그 가치가 네. 인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9월 말인가요? 그 ETF 탄소 배출권 ETF가 뭐 나온다. 맞아요. 예, 네. 이런 뉴스도 좀 봤었고요. 네. 어쨌든 글로벌리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투자 가치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전반적인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 탄소 배출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참여가 어려워요. 유럽이 제일 일찍 만들어졌고요. 2005년 때부터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제일 일찍 만들어지면서 유럽은 개인들이 참여가 가능한데요. 투자자라고 질문하시는 건 늘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질문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뭐 개인이나 뭐 법인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개인들이 참여가 어렵고요. 주로 기업들 참여입니다. 근데 기업들 참여까지도 사실은 97%가 다 정부에서 무료로 할당해줘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합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한국의 화학기업이든가 이런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근데 유료로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한국은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장화가 거의 안 됐어요. 한국은 거의 정보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시장화가 돼서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과 한국 탄소 배출 시장이 가격이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평균 가격이 한 57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을 때는 우리 원화로 한 10만 원까지 가요. 원화로 톤당. 근데 한국은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이거는 국제 시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다 다르죠. 알아서. 예, 다르죠. 왜냐면 이게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를 바로 들이대면 기업들이 코스트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경제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아직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사실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제일 확실하게 시장이 만들어진 건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지 국가적으로 어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각 주별로 달라요. 미국도 몇 개 주가 안 해요, 이걸. 그러니까 미국도 국가적으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거래소가 다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도 주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다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다가 5개 동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 7월 16일부터 전국적 탄소 배출권 시장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올해부터는 완전히 이제 전국적 시장으로 돼버렸고요. 시진핑 정부가 지금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2030년에는 탄띵 해가지고 탄소를 최고로 배출한 다음에 계속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이게 지금 여기 규제를 받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여라고. 그래 그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네. 사실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 자체와 이 시스템은 그냥 얼추 네. 알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고 파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테슬라가 자동차 판 게 아니라 맞아요. 탄소 배출권으로 맞아요. 이익이 생겼다 네. 이 네. 얘기인데 네. 그럼 탄소 배출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탄소 배출을 내가 절감하는 행위,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 예를 들면 테슬라가 주로 전기 자동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유엔에 같은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아요. 아, 너는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줄였구나. 베이스라인이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지구에 네. 나오게 될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너는 줄였구나. 이 기준이 평균 기준이 또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너는 이만큼 줄였구나. 그러면 이만큼 게 이 사람이 배출권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을 내가 지금 이제 EU 같은 시장에서 이 50톤당 57달러 내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와서 하냐면 그걸 GM 같은 이런 전통 석유 회사들이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걸 초월하게 하면 페널티를 엄청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GM 같은 데는 1년에 자동차를 150만 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받은 할당량으로는 150만 대를 생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150만 대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월급 주고 수익도 남기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권 할당량 150만 대 생산하면 안 되는데 난 또 우리 기업에서는 150만 대를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테슬라한테가 사는 거죠. 얘네 그 탄소 배출권을 내가 살게. 그럼 가격이 57달러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어. 그때 시장 가격에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가 GM한테 자기네 그 탄소 배출권을 팔면 GM이 사가지고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출시킬 수 있는 할당량을 갖고 온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 국내는 좀 네. 저렴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내가 국내에다 굳이 안 팔고 유럽에다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면 선진국은 대부분 다 교토 의정서에 가입 국가가 회원 국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건데 이 후진국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그걸 교토 의정서에 맞춘 그 요구에 따라 할당량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는 생산량이 맞춰하다가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후진국에 가서 같이 탄소 배출을 예를 들면 후진국은 싸잖아요. 모든 네. 게.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서 같이 탄소 배출 절감하는 기술 개발을 해줘요. 후진국 가서. 그러면 거기서 탄소 배출 절감한 것만큼 유엔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해준 선진국 기업이 그 할당량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CDM 프로젝트라고 해요. CDM 프로젝트 하는데 그러면 이 CDM만큼 이 선진국 기업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진국들이 이머징 국가 가서 탄소 배출 절감 그걸 해주고 그만큼 할당을 갖고 와서 자국 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자국 내 이 규제를 할당량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똑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2만 5천 원인데 이대로 하면 내 코스트가 너무 비싼 거지. 한국 기업들이 이 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2만 5천 원대로 내가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들이 2만 5천 원 내 코스트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후진국에 가서 CDM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후진국과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사다가 자기 게 되니까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는 탄소 배출 제한 이런 제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후진국에 가서 그렇죠. 해오면. 네.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줄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결국 다 후진국에 가서 같이 개발해서 그만큼 가져와 버리니까 원가만 늘어나는 거죠. 예, 원가 결국 한국 국내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 57달러씩 하는데 유럽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그 해가지고 갖고 오면 이 자기네 그렇죠. 규제가 의미가 없게 되니까 네, 세이브되죠. 유럽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유럽이 또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받습니다. 탄소 국경세 그거 CBM이라고 하거든요. CBAM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그러면 후진국에 가서 그만큼 탄소 배출 같이 해가지고 받아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우리가 나한테 준 건 할당량이 1톤인데 네가 밖에 나가서 5톤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5톤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 받을게. 그래서 어느 만큼 받냐면 그 국내 탄소 가격하고 같을 정도로 결국 결과적으로 코스트가 같게 국경세를 때려버려요. 그럼 기업들의 입장에 어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내다 보면은 결국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하면 한국은 2만 5천 원인데 자국 내에서는 5만 7천 달러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국경 간에 이게 국가 간에 불균형이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의 제도가 무력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추세가 뭐냐면 국가별로 탄소 국경세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기업들이 이제는 탄소를 결국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다 후진국에 가서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쉽지 않다 이거지. 앞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를 얼마나 최대한, 줄이려고 맞아요. 노력을 했느냐가 네. 결국 탄소 배출권에 대한 네. 그걸 그걸 받아낼 수 거죠.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보다 내가 네, 낮춘 그렇죠. 어떤 노력을 네. 투자를 해서 네. 기술 개발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어떤 노력으로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결국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뭐 2030년, 50년? 네. 2030년에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다음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로로 한다는 게 2050년까지인가요? 60년이에요. 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석탄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뭐 전력난으로 맞아요. 네. 한국 뉴스 헤드 카피들도 보면은 뭐 네. 지금 뭐 포스코도 그렇고 이거 공장 쓰는 거 맞아요. 아니냐 걱정할 네, 맞아요. 정도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헝다 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왔다. 그게 지금 중국의 그 28개 성시에서 전기하고 물이 다 끊기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는 전기가 끊기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전기가 딱 끊어졌어요. 올스톱 되죠 지금. 예. 그러면 컴퓨터도 돌아 안 갈 거고 이 핸드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지금 앞으로 막 전기 자동차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어떤 전기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 자동차를 가설을 했을 때,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전도 안 되면 거리에 가다가 모든 자동차가 다 서는 거지. 근데 실제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기가 딱 가버리니까 온 도시가 새까맣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안 보이는 거하고 모든 게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추워요. 지금 막 10도까지 되거든요. 예, 근데 전기가 멈춰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방이 안 히터도 되니. 못 켜고 뭐 난방도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멘붕 수준에 왔는데 왜 이런가를 봤더니 그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전기를 뭘로 하냐면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화력발전소. 네, 화력발전소가 주로 돌아가면서 결국 석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체 그 80%를 써요. 이게 그 동력 석탄 이쪽은 중국이 자체 80%를 자체 국내에서 지금 제공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 이 ESG라고 해서 아까 그 탄소 중립 시대를 가면서 내년 2월에 올림픽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는 하늘이 맑은 하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ESG 시대에 가장 잘 맞춰가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석탄을 너무 많이 떼버리니까 이게 줄어앉는 거예요. 근데 왜 석탄을 많이 떼게 됐는지 아세요? 작년 올해 특히 많이 떼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글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미국하고 관련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에 코로나 빵 터졌잖아요. 근데 네.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확산되면서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물량을 중국에 맞춰야 되는, 중국이 다 수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지금 올해까지 중국이 수출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니. 예, 고상 돌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유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쓰는 것들은. 그러면 원래는 자체에서 생산해서 해결했던 것까지 다 중국에서 공급해 간 거죠. 수입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된 거죠. 공장을 많이 돌려서 이게 그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탄을 더 많이 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엄청 풀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다 원자재는 다 수입을 해와요.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생산 공장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 파는데 이쪽은 가격이 올라 안 갔어. 근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미국이 돈을 푸는 바람에 다 10%, 20%씩 올랐어요. 그거 들어봤죠? 원자재가 네, 엄청 올라간 거. 많이 올랐죠. 그럼 보세요. 소비자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 수입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코스트로 높여가지고 수입해 왔는데 이쪽은 가격이 뭐 올라가니까 결국 뭐죠? 수출을 많이는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첫째 남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자국 내 자원을 엄청 쓰는 거지. 대표적인 게 석탄인 거죠. 그래서 석탄을 왜 수출을 많이 했고 공장을 많이 돌리니까 갑자기 석탄을 많이 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공기는 공기대로 나빠지고.
그다음에 석탄 산업을 우선 줄여 나가야 되는데 줄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2015년부터 석탄 산업이 어제는 서양 산업이라 해가지고 줄이고 신에너지를 쓰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석탄 산업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광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채굴량이 확 네, 확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다시 이게 수요가 확 터지니까 석탄 생산량을 다시 높이든지 그러면 광산을 더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테이퍼링 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수출이 확 어려워지면서 또 수요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슈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놓으면 결국 걔네들 나중에 또 파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늘릴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물량은 못 맞추겠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뭐죠? 전기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쓸데없는 전기를 쓰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채굴업을 지금 다 채굴업이 전기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컴퓨터를 엄청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못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한동안 좋다고 해서 막 공장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결과 돈을 못 보면서 공기는 공기대로 오염시키고 석탄을 많이 그래서 자원 다 소비해버리고 이건 아니다. 쓰지 말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원인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게 석탄 화력 발전 회사들이 코스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뗄수록 공급할수록 나는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처럼 네. 이게 기업이나 서민들이 쓰는 건데 네. 그걸 가격을 올리면 저항이 심하잖아. 돈은 못 벌고 돈은 못 올리죠. 수입 원자재가 확 올라니까 그 갖고 올 때마다 코스트 확 올라가고 이쪽은 올리지 못하니까 돈은 못 벌고 보세요. 정부에서는 공기 정화 때문에 석탄을 덜 써라 이러고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딱 하드 지표로 내려왔고 근데 또 원자재가 올려서 많이 하려고 해도 이게 수입이 안 맞고 그 예산도 확보, 지금 중국 지방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왜냐면 그거 공급을 늘리려면 예산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전력이라는 거는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산업이 아닌데 원자재가 확 올라가면서 내가 돈대로 쓰고 정부 규제에 따라서 또 석탄 많이 쓰면 또 ESG 못 맞추잖아요. 이 공기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정부 규제에 어긋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왜 해 이거예요. 내가 왜 해? 안 하면 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그래도 그냥 자기들을 그냥 그 전력을 안 기울인다 뿐이지 어쨌든 돌리는 건데 지금 수요에 못 맞춘다. 못 맞추는 거죠. 이 정도로 이게 네. 발전소가 문을 닫은 건 아니고. 화력발전소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돌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규제도 24시간 가동을 어긋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석탄이 있는 만큼만 해야 되니. 예, 왜냐면 더 가져가면 코스트가 너무 비싸서 이제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수입을 해도 우리 동네가 돌아가기에는 충분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 보니까 기존에 1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그 석탄으로 가져오는 우리 동네에 살만한 걸 공급 못 하는 거죠. 그 화력 발전소들은 민간 기업이에요, 아니면 정부 국영 기업이에요? 정부 국영기업이고 예산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만한 예산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존 예산대로 수요를 맞춰라니까 화력 발전소 입장에서는 그럼 왜 해? 끊고 말지. 있는 돈 가지고. 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재원료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화력 발전소는 그 속해 있는 네. 지역의 그 성의에서 그렇죠. 다 예산을 받는 관리하는 거죠. 거니까. 예, 예산을 받는 그렇군요. 예.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호주하고의 그 무역 분쟁, 철광석 그거는. 철광석, 예. 그건 철광석이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거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어쨌든 호주가 미국하고 같이 중국을 포위하는 인태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코로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 강경하게 나가니까 중국에서 이제 호주 수입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철광석 수입의 50%는 호주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한 30%가 브라질에서 오는데 또 호주에 있는 철광석이 그렇게 질이 좋대요. 엄청.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 원래 호주에 50%를 의존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쪽은 못하니까 다른 데서 뭐 대체를 해도 대체할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게 한 톤당 500에서 13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또 이러면 우리가
미국과 이런 전쟁에서 지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이 철강석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작년에 또 전기를 안 준 거예요. 그때 예, 이 수요를 국내 수요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야 수입을 덜하니까. 근데 그렇긴 하는데 그때는 철광석은 사실 석탄에 전기를 내는 발전력으로는 안 써요. 호주 거는 거기에 많이 안 들어가요. 석탄은 주로 석탄에 들어가는 건 주로 중국 거 쓰거든요. 국내 거. 그거는 뭐 지금 호주와 이런 페널티 줘서 지금 이 문제나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우리가 철강주가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철강 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그것도 ESG 때문에. 이게 결국 거기서 쓰는 철광석은 호주에서 오는 걸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그런 안 건 쓰기 아니에요. 위해서라도 하여튼 그때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거죠.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네, 줄여버린 거죠 그때. 그렇군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일시적으로는 줄었지만 뭐 기본적인 수요를 당길 수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 호주하고는 지금 철강석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네,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탄소 배출권 왜 이렇게 갈수록 그 배워야 하는 거는 많고 돈이 맞아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자꾸 새롭게 튀어나오는지. 그렇죠. NFT에 이어서.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네, 그래도 뭐 하여튼 네. 새로운 이 어떤 사회의 변혁, 네. 이 혁신, 네. 뭐 이런 가운데 또 그 돈 벌 구멍이 또 나오는 거니까 계속 찾다 보면은 나에게 맞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10월 중순, 한 10월 네, 중순쯤에 해가지고 유료 강의 한번 만들어 보죠. 알겠습니다. 네. 좀 이러한 시대적 변혁, 네, 그 흐름을 중국 읽을 위기,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의 위기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전에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중국의 위기에 올라타라 올라타라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의 부를 늘리자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좀 그렇죠.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